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육학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프랑스 공립학교와 함께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문자 한글이 학습 부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바꾸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북부릴시의 작은 공립초등학교 에콜 생테크주페리는 오랫동안 지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학교 주변은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난민 가정의 아이들이었죠. 매년 전국 학력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고 교사들조차 이곳 발령을 꺼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엔 낙서가 가득했고 수업 시간마다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리 듀랑 교장은 이 학교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해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8살, 9살 된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었죠. 프랑스어 알파벳 26자를 익히는 데만도 1년이 넘게 걸렸고 읽기 능력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특히 아랍어나 아프리카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에게 라틴 문자체계는 거의 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학습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갔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은 8살 소년 아마드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프랑스에 왔지만 언어의 벽은 높기만 했죠. 매일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자들은 그에게 의미 없는 선과 곡선의 조합일 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랍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 이중. 언어의 혼란 속에서 아마드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해 여름 듀랑 교장은 한국을 방문한 교육연수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아이들이 불과 몇 주 만에 글자를 읽고 쓰는 모습을 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글자들이 실제로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학자가 설명해준 한글의 원리는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듀랑 교장도 단 30분 만에 기본적인 한글 조합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블록처럼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리와 문자가 거의 1:1 대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어처럼 같은 소리를 여러 방식으로 표기하는 복잡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듀랑 교장은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정식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한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문자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동료 교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교육부 규정에도 어긋나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듀랑 교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죠. 특히 아마드 같은 아이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3년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에콜 생테크주페리에서는 전례 없는 실험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1학년과 2학년 교실에서 한글 수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듀랑 교장은 직접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신기했지만 점점 이 새로운 문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단 2주 만에 에콜 생테크주페리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던 아마드가 갑자기 칠판 앞으로 나와서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간 것입니다. 아마이너스 세 글자가 칠판에 새겨지는 순간 교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듀랑 교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랑스어 알파벳 어조차 빗둘빗둘 쓰던 아이가 한글의 복잡한 자음과 모음, 조합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낸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아마드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말리아에서 온 파티마, 알제리 출신 하킴,
심지어 프랑스 태생이지만 학습부진으로 분류되었던 장마이너스리까지 한 명 한 명이 기적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8살 소녀 그레이스였습니다. 내전을 피해 프랑스로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칠판에 글자를 써본 적이 없던 아이였죠. 수줍음이 많아서 늘 교실 뒤편 구석에 앉아있던 그레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와서 한글로 엄마라는 뜻의 음말을 썼습니다. 교사들은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6개의 알파벳을 익히는데 몇 개월씩 걸리던 아이들이 한글의 기본 자모 40개를 불과 몇 주 만에 습득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조합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글 단어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고 들은 소리를 한글로 받아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한글의 독특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같은 소리 오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한글에서는 오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이런 일관성을 금세 파악했고 문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학습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업 시간만 되면 소란을 피우던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 시간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죠.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날 무렵 변화는 한글 수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문자의 기본 원리를 터득한 아이들이 프랑스어 읽기와 쓰기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음성학적 접근 방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프랑스어 단어의 발음과 철자 사이의 관계를 훨씬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뒤랑 교장은 매주 실시하는 읽기 능력 평가에서 믿기 힘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글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읽기 점수가 평균 40% 이상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이던 학교의 성적표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부모 면담 날이었습니다. 아마드의 어머니가 아들이 집에서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온 것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 편지에는 엄마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글자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매개로 서로의 이름을 써주고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모든 교사들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뒤랑 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글이 이렇게 놀라운 교육 효과를 보이는 것일까요? 프랑스 교사로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한국의 교육학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80년 전 조선의 한 임금이 설계한 문자 체계의 경이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적용한 원리는 현대 언어학과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자음의 설계 원리였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등 기본 자음들이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우리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단순한 추상적 기호가 아니라 발음기관의 시각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기역을 보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형상화했고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형태를, 시옷은 치아 사이로 바람이 새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었죠. 프랑스 아이들이 한글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글자 자체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음 체계는 더욱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오와 으라는 기본 모음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죠. 실제로 이 세 모음은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모음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입의 높낮이와 앞뒤 위치에 따른 모음 체계의 완벽한 도식화였던 것입니다.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모음 사각형과 거의 일치하는 구조를 580년 전에 이미 완성해 놓았다는 사실은 세계 언어학계를 경악시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뒤랑 교장은 소르본 대학의 음성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교수는 한글의 모음 체계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합 원리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선형적으로 나열되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음절 단위로 블록을 이루어 조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개별 소리가 아니라 음절 단위로 사고하고 발음하거든요. 아마드가 한글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랍어도 음절 중심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글의 블록 구조가 그에게는 훨씬 친숙했던 것입니다. 알파벳의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음절 블록으로 사고하는 순간 아이들의 뇌는 문자 학습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는 이를 음운 인식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서구 교육학계에서는 이 훈련을 위해 복잡한 교구와 방법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자체로 완벽한 음운 인식 훈련 도구였던 것입니다. 뒤랑 교장이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한글의 확장성이었습니다. 기본 자모 40개만 익히면 이론적으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0여 개의 음절만으로도 한국어의 거의 모든 표현이 가능했죠. 이런 효율성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레이스가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역 아가, 니은 아나라는 조합을 깨달은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는 희열이 번져나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58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 그 꿈이 지구 반대편 프랑스 교실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자 에콜 생테크쥐페리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던 소음과 다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한글로 일기를 쓰거나 친구들과 한글 단어 게임을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던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아마드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는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한글로 쓴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죠.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진정성은 교실 앞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 프랑스, 친구.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단어들을 한글로 하나씩 엮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순간은 그레이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수가 적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소녀가 한글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콩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한글 편지를 선생님께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코끼리, 바오밥 나무. 아프리카의 추억들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되살아났습니다. 교사들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인 소피 마르탱은 처음에는 한글 수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규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데 왜 동양의 문자까지 가르쳐야 하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한 후 그녀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능력 전체를 향상시키는 마법 같은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장마이너스릭이라는 프랑스 소년이었습니다. 읽기장애로 진단받아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뻔했던 아이였죠. 부모들은 이미 포기 상태였고 아이 자신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접한 후 장마이너스릭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파벳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던 소리들을 한글로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글의 표음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같은 소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기되는 것과 달리 한글은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문자가 대응됩니다. 읽기 장애가 있던 장마이너스릭에게는 이런 일관성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3개월 만에 그는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이 경험이 프랑스어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실 분위기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업 시간마다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시간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칠판을 바라봤죠. 틀려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대신 교실에 남아서 한글 끝말잇기를 하거나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학부모 참관일이었습니다. 아마드의 어머니가 아들이 한글로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다른 학부모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학습 부진으로 고민이 많았던 부모들이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된 순간이었죠. 아이들이 글자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더 나아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어른들이 한글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뒤랑 교장은 매일 밤 학교를 돌며 빈 교실들을 바라봤습니다. 칠판에 남아있는 한글 글자들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말입니다. 580년 전 조선의 임금이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여기 프랑스 교실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에콜 생테크주페리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 소식은 곧 프랑스 교육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전국 최하위권 학교에서 갑자기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프랑스 아이들의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은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의 교육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교육 전문가들도 이 현상을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유럽 각국에서는 언어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교육 전문가 김미영 박사가 이 소식을 접한 때였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30년간 국제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그녀도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목격하는 것이었죠. 특히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즉시 유네스코 교육국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글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과 교육적 효과가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가진 표현 문자로서의 정확성과 음절 중심의 조합 원리가 다국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특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포함되었죠.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유네스코는 이미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로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죠. 이번 프랑스 사례는 한글이 현재 진행형의 교육 도구로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58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혁신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인 마리아 곤잘레스는 이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해율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이 제시하는 해법은 매우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자국어와 함께 국제 공용어를 학습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한글의 학습 원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 교육을 넘어서 인지 능력 전반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콜 생테크주페리의 아이들은 한글 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체계적 사고 능력이 발달했고 이것이 수학이나 과학 과목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곧 한글 교육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죠. 한글이 세계적인 교육 혁신 도구로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박사는 유네스코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교육 자산이라고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창제한 한글의 정신이 21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파리에서 보내온 소식을 들은 한국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제교육 기여 도구임이 입증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프랑스 현장 사례는 학술적 연구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파리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 연구소였습니다. 장마이너스 클로드 베르나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에콜 생테크쥐페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뇌파 측정을 통해 분석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시작했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학습한 아이들의 뇌에서는 언어 처리와 관련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특이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알파벳 학습 시에는 주로 베르니케 영역만 활성화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었죠. 이는 한글의 표의문자적 성격과 표음문자적 성격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뇌가 소리와 의미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르본 대학의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육학부였습니다. 옥스퍼드의 마이클 톰슨 교수는 영국 내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그는 프랑스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는 즉시 소르본 대학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두 대학의 협력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섰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르두어와 벵고러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에게도 한글의 학습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의 복잡한 철자법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의문 인식 능력을 기른 후 영어 읽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연구팀의 발견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글 학습이 제2언어 습득 능력 전반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죠.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이해한 아이들은 다른 언어의 음성 체계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언어 학습 자체의 인지적 토대를 강화하는 도구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대학의 연구는 곧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과에서도 연구진을 파견해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한글의 인지과학적 분석에 큰 관심을 보였죠. 580년 전에 만들어진 한국의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연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언어학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한글을 학습한 아이들의 뇌에서는 창의성과 관련된 우뇌 영역이 평소보다 30%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조합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되었죠.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한글의 원리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르본과 옥스퍼드의 공동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증명이었죠. 논문의 제목은 한글 다언어 환경에서의 혁신적 문해 교육 도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즉시 교육학계와 언어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진들은 한글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소리와 문자의 완벽한 1:1 대응. 둘째,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한 직관적 자음 체계.
셋째, 음절 중심의 블록 조합 방식. 이 세 요소가 결합되어 인간의 언어 학습 메커니즘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580년 전에 이미 현대 인지과학이 밝혀낸 언어 학습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과학적 도구라는 것이었죠. 이제 한글은 동양의 신비로운 문자가 아니라 서구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교육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스퍼드와 소르본의 권위 있는 연구 결과는 전 세계 교육계에 한글의 가능성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지구 반대편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스퍼드와 소르본 대학의 공동 연구가 네이처에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력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교육기술 기업들이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어학습 앱으로 유명한 듀오링고였습니다. 듀오링고의 창립자 루이스 포나는 네이처 논문을 읽고 즉시 자신의 개발팀에 한글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언어학습 알고리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직감했죠. 듀오링고 팀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먼저 학습한 사용자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평균 35%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랍어나 힌디어처럼 로마자와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를 학습할 때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죠. 한글이 문자 체계 자체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입니다.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글 번역팀의 수석 연구원 마야 굽타 박사는 한글의 음성 표기 정확성에 주목했습니다. 구글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발음이 비슷한 언어들 사이의 정확한 번역이었는데 한글을 중간 매개체로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죠. 실제 실험 결과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한글 표기를 거치면 발음상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시와 시의 차이를 기존 시스템은 구분하지 못했지만 한글로 스시로 표기하면 정확한 번역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자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들도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현 메타의 AI 연구소는 한글의 블록 조합 방식이 자연어 처리 모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팀도 음성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글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발전은 스탠포드 대학과 연계된 에듀테크 스타트업 리드라이트 RADWRIT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읽기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리드라이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먼저 한글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시킨 후 영어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명의 아이들 중 85%가 6개월 이내에 읽기 능력의 현저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한글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가 이들의 인지적 특성에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리드라이트의 CEO 사라 존스는 한글은 마치 언어학습의 훈련바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글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관심을 넘어섰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한글 기반 교육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한 케이스 스터디까지 등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문자가 21세기 AI 혁명의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한글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트윗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죠. 실리콘밸리의 발견으로 한글은 이제 동양의 신비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육도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580년 전에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혁명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글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2024년 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은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아프리카 교육 담당관 아미나바 박사가 프랑스와 미국의 연구 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의 심각한 문해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었죠. 아프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문해 교육의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54개국에 2000여 개의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구전 전통에 의존해왔고 체계적인 문자 교육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라틴 문자는 아프리카 언어의 복잡한 성조와 음성 체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죠. 바 박사는 먼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울루푸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울루푸어의 미묘한 성조 변화를 한글의 조합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방식으로 울루푸어를 학습한 아이들은 3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습득했습니다. 기존 라틴 문자 방식으로는 평균 8개월이 걸리던 과정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프랑스어나 아랍어 같은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50%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세네갈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의 교육부 장관 마거리 키우미는 직접 다카르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참관한 후 케냐에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와힐리어의 복잡한 어조 체계를 한글로 표현하는 실험이 나이로비 세계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죠. 케냐 실험의 책임자인 존 음환기 교수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가 아프리카 전통 구슬 문화의 리듬과 패턴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블록을 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의 음성적 구조를 체득하게 되었고, 이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민감과 노래를 문자로 기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대학의 언어학과 피터 반더 메르베 교수는 한글을 남아공의 11개 공용어 교육에 활용하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줄루어와 코사어의 독특한 설음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죠. 반더 메르베 교수의 연구팀은 한글 자모를 확장해 아프리카 언어의 특수한 음성들을 표현하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한글 자모 40개에 아프리카 언어 전용 자모 12개를 추가한 아프리칸 한글 애플어컨 행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곧 남아프리카 교육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전국 1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프리칸 한글로 교육받은 아이들의 문해율은 98%에 달했습니다. 남아공 전체 평균 문해율 7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영어나 아프리칸스어를 배울 때도 훨씬 빠른 습득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자 아프리카 연합 AU이 움직였습니다. AU 교육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문해 혁명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54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한글 기반 문해 교육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죠. 세계은행도 이 프로젝트에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어,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어, 가나의 트위어까지 아프리카 각지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언어의 특성에 맞게 변형된 한글 시스템들이 개발되었고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글 혁명은 단순한 교육개혁을 넘어섰습니다. 수백 년간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아프리카의 풍부한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문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의 역사, 전통의학 지식, 민속음악의 악보까지 한글 기반 문자로 기록되며 후세에 전승될 수 있게 되었죠.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는 아프리카 한글 프로젝트 1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8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꿈꿨던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의 이상이 21세기 아프리카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의 기적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아프리카 대륙에 문해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지혜가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